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요, 목요일이죠. 국내 주요 기업을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기업의 역사와 현안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해보는 기업 리포트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선정한 기업은 한화그룹인데요. 원래 화약을 만드는 방위산업 기업에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그룹에게는 호재성 재료임에는 분명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해서 벌칙성 관세를 또 매기겠다고 해서요. 이런 악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현재 한화그룹이 처한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게 되면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기업 리포트 할 때마다 항상 보여드리는 영상들이 있죠. 오늘 내용에 대한 개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태양광 사업 세계 1위의 위상을 자랑하는 한화그룹. 최근 충남 당진에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되며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는데 2010년 신재생 에너지에 뛰어든 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한화만의 저력.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재계에서 M&A에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한화그룹. 그 이유는 창업주 고 김종희 회장부터 아들 김승현 회장이 이르기까지 공격적인 M&A의 성과가 유독 좋기 때문인데 1952년 조선화약공판 운영권을 획득해 설립된 한국화약을 시작으로 1968년 미국 유니온오일사와 경인에너지 투자 계약을 통해 화약에서 석유화학으로까지 발을 뻗어나간 김종희 회장. 반면 1981년부터 시작된 김승현 회장 체제에서는 금융, 유통,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넓혀 한화를 재계 8위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다. 특히 김승현 회장이 처음 총수 자리에 오른 나이는 불과 29세. 선대 회장의 갑작스런 타기에 10대 그룹 현직 총수 중 가장 어린 나이에 회장직에 올랐지만 그의 공격적인 M&A 행보는 죽은 기업도 살려낸다는 재계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인수 당시 누적 손실액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한생명을 그룹 편입 6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는 데 성공시키며 그룹의 매출 비중 50%를 담당하는 위치까지 끌어올렸고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던 삼성과의 빅딜은 인수 1년 만인 2015년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며 이제는 한화그룹의 성장 동력으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됐다. 하나테크인, 하나시스템, 하나토탈, 하나종합화학의 전체 실적은 13조 3천억 수준이었고요. 방산 부문에서 하나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4%였습니다. 2015년에 8.6%였고 2014년에 3.8%로 2년 동안 방산 부문이 인수합병을 거치며 급성장했습니다. 추락하는 기업을 인수해 되살리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M&A 마술사라고까지 불리는 한화. 이는 2010년부터 뛰어든 태양광 사업에서도 예외 없이 입증됐다. 당시 태양광 사업은 침체기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인수한 독일 큐셀의 경우 누적 영업 적자가 4,600억 원에 달했다. 때문에 한화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김승현 회장은 뚝심의 저력을 발휘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했고 결과는 과거 M&A 결과가 그러했듯 태양광 사업까지 성공으로 이끌었다. 지금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수상 보유식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아무래도 땅이 좀 부족하고 이제 설치를 할 만한 지역이 없을 때 그런 걸 보완으로 이제 호수나 이런 쪽에 이제 설치하는 게 수상 보유형 태양광 발전인데 하나그룹이 수주를 처음으로 대규모로 따낸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지상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수상까지 세계 1위 자리를 노리는 한화. 하지만 거침없는 성장 가도에도 한화의 전망은 아직 먹구름이 남아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내 태양광 모듈을 상대로 긴급 수입 제한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그럴 경우 미국에서 매출의 35%를 올리는 한화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M&A로 커진 덩치만큼 태양광 분야의 기술력 확보도 더욱 중요해졌는데 여기에 한화의 유력한 경영권 승계자로 꼽히는 김동관 전무가 한화큐셀의 위기관리를 통해 확실한 승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두가 외면한 사업을 뚝심으로 업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 한화. 과연 한화는 지금의 위기도 그 뚝심의 저력으로 모면할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한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현재 한화그룹은 새로운 사업 그리고 신수종 사업으로 태양광 산업에 열심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일단 그 태양광 산업을 정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기업들도 물론 태양광 산업을 넘보긴 했습니다만 좀 이래저래 계산기도 두들겨보고 하더니 좀 포기한 곳들도 있고요. 계속 밀고 나간 기업도 있는데 한화그룹은 계속 밀고 갔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화그룹 하면 일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소 이제 실생활에 좀 밀접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1952년에 시작된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고 있는 굴지의 기업입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화학, 태양광, 이 금융 분야에서 거의 뭐 매출액 기준 재계 순위 10위권 이내에 드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2010년 들어서 사실은 이제 태양광이라는 건 신재생 에너지, 그동안 있던 이제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어떤 고갈 문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사실상 이 글로벌 1위로 이제 굉장히 그 중간에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어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은데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굵직굵직한 M&A를 통해서 이 몸집을 불리는 데는 정말 천부적인 재주를 발휘했는데요. 그 단초가 됐던 게 창립 59주년 이 기념 행사에서 네. 김승현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양광과 같은 이제 미래 신성장 산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고 그룹의 새 역사를 이끌 소중한 토대로 키워나가야 한다. 라면서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불확실한 사업 환경이 일비할 게 아니라 해낼 수 있다. 꼭 해내야 된다는 믿음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 다음 해부터 공격적으로 M&A를 단행합니다. 네네. 그 사이에 사실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에는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기름값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름이 풍부하고 유가가 하락하면 구태여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이 파산했던 독일의 기업 큐셀을 전격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업의 누적 적자가 이제 4천억 원이 넘다 보니까 네. 업계에서는 저 승자의 저주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큐셀은 뭐 태양광 산업의 어떤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큐셀 또 하나솔라원과 2015년 2월에 통합합니다. 통합하면서 몸집이 세계 1위에 태양광 셀 이 업체로 이제 부각하면서 이 더욱더 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고 이 사이의 경쟁사들은 하나둘씩 또 멀어지고 합니다. 네네. 국내에서도 LG의 경우에는 LG 실트론에서 태양광 웨이퍼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접었고요. 또 삼성 역시 신송 사업으로 태양광을 선정했다가 또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이제 국내에서도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끝까지 남아있던 이 하나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 치킨 게임에서 조금 이제 이기면서 글로벌 입지를 더 공고히 하는 양상입니다. 네. 그 큐셀이 인수될 당시에 정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무리한 인수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망해가는 기업을 왜 들여오냐. 그리고 또 기름값이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인 김동관 씨를 이쪽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에다가 정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김동관 현 전무의 나이가 20대 후반, 그러니까 그 김승현 회장이 갑자기 그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사업 네. 맡았던 그 나이에 그 나이네요. 그 나이에 장남을 이 새로운 신수종 사업에 네. 맡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승현 회장의
강력한 의지의 네. 표명으로 그 의지가 일으키고요. 두 번째는 그 나도 그 나이 때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이 너도 그 나이에 한번 헤쳐나가 봐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김동관 전문의 2010년에 11년에 하나 솔라운 기획실장으로 들어가서 네. 독일의 QCL을 인수하면서 뭘 맡았냐면 영업 부분을 전담합니다. 특히 태양광은 영업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시듯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그 국제 유가가 네네.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 태양광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12년 힘든 상황이었죠. 네네. 그 상황에서 영업을 맡겼기 때문에 김성현 회장의 특별한 의지가 읽히고요. 그 해에 맡고 나서 실제 2011년부터 15년까지 15년 1분기까지 9분기 연속 적자를 맞다가 2015년 2분기에 1.5기가와트의 모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네네. 이제 흑자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액이 2조 7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7천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났고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 역시 2,327억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하나그룹 내에서 어느 특정 하나그룹이 생명 그리고 네네. 화학 그리고 금융 이 세 가지 부분인데 또 하나의 큰 사업 부분으로 성장하는 어떤 역할을 장남에게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태양광이 미래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분들도 맞는 건 사실인데 그 시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10년 후냐, 20년 후냐에 대한 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 들어서 2012년부터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그냥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네. 지금 2012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2012년은 큐셀을 이제 인수를 한 시기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네. 2010년에 중국의 솔라펌 파워 홀딩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잘 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 같이 201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네. 이때 이제 그 유럽에도 상당히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있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때 다 이제 손을 털고 나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네. 큐셀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적자가 계속 커져 있었고, 그래서 2012년에 이제 그 한화가 인수를 하게 되었죠. 네. 한화는 그런 것을 미리 다 내다봤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르겠지만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손을 털고 나갈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2011년도에 이제 퀀텀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게 다결정에서는 효율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뭐 기술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셀 부분에서는 생산 1위고요. 네네. 셀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듈 부분에서 세계 5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6.8기가 정도의 셀을 만들 수 있는 매년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산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6.8기가가 보통 어느 어느 정도냐. 정도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입니다. 아, 원전 그러면 거의 7개 수준의 그렇죠. 전력을 생산할 수 네. 있는 셀 자체를 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탈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렇다고 짓고 있었던 원전을 없애진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당장 수혜보다는 좀 미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이 신재생 3020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워낙에 지금 이제 이 원자력에 대한 완전 문제 또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한 4.7%인데요. OECD가 한 거의 10% 정도 되거든요. 그 네. 절반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뭐 햇빛뿐만이 아니라 물도 네네. 될 수 있고요. 강수량도 될 수 있고 생물 유기체 네. 다양한 어떤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손쉬운 게 뭐냐? 바로 태양빛이라는 겁니다. 태양광은 이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부분의 1위가 누구냐? 바로 하나 그룹이다 보니까 수혜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 햇빛이라는 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서나, 앞서서 이제 육지에서도 가능했지만 네네. 앞으로는 수상에서, 우리가 이제 국토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육지뿐만이 아니라 수상에서까지 모으는 집진기를 만들어서 그런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술력을 가장 많이 보유한 업체가 수혜업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그냥 중요하진 않은데 좀 문득 궁금해지는 게요. 땅에다가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은 주인이 있으니까. 물은 주인이 있나요? 물도 누구한테 해리라고 해서 200해리 내에는 자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분명 왜냐하면 이제 거기 어획량도 져 있는 네네. 것처럼 국가의 소유에서 하나 보네요, 그러면. 그건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문득 궁금해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좀 되면은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수 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수주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한화그룹이 최근 충남 당진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또 짓게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당진에 있는 성문호라고요. 이게 네. 말 그대로 호수죠. 호수에 조성하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그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발주를 했는데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종합화하고 한국중부발전 이 두 곳이 컨소시엄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100메가와트라고 하면 약 13만 명의 인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이고요. 총 면적이 120만 제곱미터니까 축구장 크기로 약 그 168개 어마어마한 네. 규모죠. 예, 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태양광 발전의 어떤 선두 입지를 우리나라의 샘플 케이스로 하나 만들어내겠다. 그렇죠. 잘하는 기업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샘플 케이스를 통해서 글로벌한 다른 국가들에게 이러한 케이스를 벤치마킹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석으로 생각됩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엔 거북선이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그렇죠. 배를 수주했던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셀에 대해서 벌칙성 관세를 물리겠다는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요. 교수님 지금 어떤 상태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쪽 사업이 지금 굉장히 좋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태양광 산업을 그 유치를 하려고 하던 거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제 재개를 해갖고 이제 좀 시장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아주 높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웨이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들이 올라가서 그런데 네. 그런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국에는 또 뭐 허리케인이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것 좀 약간 좀 슬로우해졌거든요. 주춤해진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국 내의 시장이 줄어드니까 본인들은 거기서 돈을 못 벌고 네네. 또 외국에서 자꾸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들어오네요. 기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그 상대적으로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겠네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 세 가지 안이 뭐 전체적으로 1년에 한 8.9기가와트 정도로 제한을 하고 네. 수입 허가증을 파는 그런 게 한 가지 아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1기가와트가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 뭐 30%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걸 좀 더 높여갖고 35%까지 부과하는 게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떤 게 지금 그 대통령이 그 채택을 하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해서 11월 달에 그 ITC에서 대통령의 권고안을 지금 낸 상태고요. 네네. 그것을 받으면 이제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 시한은 내년 초 정도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결정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지금 보니까 대략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보여지는데요, 교수님. 예. 이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뭐고 그 시나리오가 실행된다면 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사실상을 저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던 미국 내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보다는 굉장히 낮게 지금 측정이 되어 있다라는 네.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화 측에서도 뭐 크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한화 큐셀이 대체적으로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네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이 좀 불가피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게 됐을 때 하나그룹이 입게 될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또 그러면 우리는 왜 사업 다각화를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미국 시장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는데 다른 시장부터 먼저 눈을 돌리게 된다면 또 그건 문어발식 경영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기도 좀 어렵고요. 앞으로 한화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런 조치들이 발동하게 됐을 때? 사실 뭐 지금 ITC의 권고안 가운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집어들지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물론 뭐 권고안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저율의 이제 할당 관세를 일정 부분은 그냥 그대로 팔아라. 네네. 그러나 그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는 최저 30에서 35%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경우에는 전체 이 판매량의 큐셀의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 매출이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땅을 갖고 있어도 땅에다가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단가가 높아지면 그렇죠. 당연히 경쟁사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하나그룹에서도 이 김동관 전무를 주축으로 해서 미국의 좀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각종 이제 이 박람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 있는 건 파리 기후 협약을 가장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 미국을 제외한 유럽입니다. 네네. 선진국들이거든요. 아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땅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호주, 남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역량을 집중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워낙 매출 비중이 낮다 보니까 네. 이 미국에서 부진한 물량을 다소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좀 대체 시장을 좀 더 늘려보는 쪽으로 지금 네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지금 이 전체 태양광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확장세가 좀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씀- 시장도 볼 만한 여유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1기가와트급 이상의 태양광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네. 하는 나라들이 지금 13개 국가 정도로 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점차 확대가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태양광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을 잘 그 진출을 수주만 한다면 따와도 원전 13개 짓는 거랑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화그룹이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한화그룹은 어떻게 성장해온 기업일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경영. 일단 오늘 그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듣다 보면 왜 하이브리드 경영이라고 얘기했는지도 좀 알게 될 것 같은데 일단 화학회사에서 출발했어요. 박주근 대표님 그 화학회사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까지 오게 된 건가요? 네, 하나그룹은 고 김종희 회장이 네네. 시작했죠. 고 김종희 좀 빨리 돌아가셨는데 신격호 회장보다 사실 한 살 어리십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 살아 계시니까 네네. 살아 계신 분이고 천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연고지가 그렇게 됐고 일본의 명치대학 상가에 다니다가 중퇴를 해서 네. 조선화약공업 공판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입사를요? 네. 그 당시에 그 일제시대였으니까 전쟁 당시였으니까 무기 만드는 곳은 굉장히 컴피텐셜한 곳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인은 유일하게 김종희 회장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죠. 네.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그 네. 회사를 불허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화약공업 줄여서 한화가 된 거죠. 예, 그게 그리고 나서 1955년에 조선유지라는 인천 공장을 하게 되면서 화학 쪽도 넓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약과 화약을 넓히게 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방산 산업이 네. 하나그룹의 주요 캐시카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삼성그룹의 삼성 테크인 같은 방산 산업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중추는 하나그룹은 이 화약을 중심으로 한 네. 화약과 화학 네. 그리고 방산 그리고 김성래 회장이 81년도에 물려받으면서 금융이라는 네. 이 세 가지가 주축이 된 그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화투자증권 지금의 그렇죠. 알겠습니다. 60년대에 또 큰 M&A가 하나 있었는데 네네. 그때가 이제 경인에너지, 경인에너지라 그래갖고 좀 네. 외국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다가 이것을 온전하게 이제 그 한화의 기업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런 또 큰 일이 한 번 60년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그 여기저기서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내가 몸집을 불리기에 필요한 기업들을 잘 데리고 왔다는 건데요. 흔히 말하면 M&A를 잘했다는 건데 일단 정말 특이한 게 1981년에 김승현 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설 당시인가 경영을 물려받을 당시가 28살이었어요. 사회적 경험도 아주 많지도 않을 때인데 28살에 시작해서 그 좋은 기업들을 잘 M&A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M&A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보다 기업을 흡수합병한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고 거기서 성장을 시키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특히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제 이 흥망성쇠 역사를 보게 되면 M&A를 통해서 몸집을 불린 기업, 네네. M&A가 승자의 저주가 된 기업들로 양분이 됩니다. 근데 네. 하나의 경우에는 거의 M&A에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M&A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네. 특히나 김승현 회장은 1981년이었습니다. 29세 부친이 갑작스럽게 별세하자 회사를 이제 물려받은 거죠.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회장직에 오르게 되는데 그런데 김 회장은 이제 회장으로 취임한 지 바로 1년 만에 네. M&A 전선에 뛰어듭니다. 당시에 한양화학입니다. 현재 하나케미칼 그리고 한국 다우케미칼을 인수했고요. 네네. 그리고 석유화학 사업에도 진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인수했던 경인에너지를 더 단행하면서 매출을 2배 이상 불립니다. 그러면서 김승현 회장이 이제 2대 회장으로 등극을 하면서 재계에서는 제2의 창업을 이뤘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호평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2002년 들어서는 이제 금융업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바로 이제 대한생명 인수입니다. 네. 이 만성 적자였던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불과 6년 만에 흑자 전환해서 그룹의 매출 비중이 그동안 화학과 석유화 방산에 비춰져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금융 쪽의 매출 비중을 높이는 네. 이것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요. 이후에는 뭐 프루덴셜 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하나투자증권, 네. 물론 뭐 건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유통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고 이후에는 뭐 태양광 산업의 경우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1위의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다 보니까 이제 경제포춘지가 꼽은 글로벌 500대 기업의 그 역사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뭐 500대 기업에서 네네. 지난 2015년에 329위였다면 2016년에는 단수미 52 이상 앞당깁니다. 277위로. 그리고 다음에 올해는 246위까지 뛰어올랐는데요. 이 35년간의 하나그룹의 그 역사를 좀 보게 되면 고스란히 이제 김승현 회장이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회사의 이 몸집을 키웠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매출이 81년 당시에 1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이게 56조 원. 35년 만에 몸집이 56배 커진 겁니다. 네. 그리고 자산 규모 역시 뭐 174조 원으로 커졌고 계열사의 경우에도 20여 개에 불과했던 게 61개로 3배 넘게 몸집을 불리면서 명실상부하게 뭐 글로벌 그리고 이제 한국 내 10대 대그룹의 위치를 지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M&A를 통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그 M&A 했던 기업들도 또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화그룹은 M&A를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방위산업 쪽도 마찬가지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고 해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예. 어떤 내용이에요? 그 삼성그룹하고 이제 네네. 삼성의 4개의 회사를 한꺼번에 1조 9천억이라는 그 거금을 들여가지고 2015년 6월 달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에서는 삼성 테크윈, 지금 현재는 하나 테크윈이고요. 네. 삼성 탈레스, 지금은 하나 시스템, 삼성 종합화학, 지금은 하나 종합화학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토탈, 지금은 하나 토탈입니다. 네. 이 4개의 그룹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너무나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인수를 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네.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해서 꾸준히 잘 유지를 하면서 하다가 또 바로 다음에 네. 또 두산의 DST라고 하는 또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했었는데 네. 이 매출 자체가 2조 원대였다가 이것이 지금 한 3년 후에 한 4조 5천억까지 이렇게 늘리는 2배 이상 늘었네요. 그렇죠. 2배 이상의 그 매출을 늘릴 수 있게 되도록 굉장히 운영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뭐 A라는 기업의 매출과 B라는 기업의 매출이 합쳐졌으니까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지금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냥 합쳐서 는 것이 아니라 늘고 나서 또 시너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또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냐 네네.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세계적으로요? 네. 세계적으로 한 19위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적으로 굉장히 방산 산업에서는 좀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원래 그 승계를 하게 되면은 아들들이 있을 때,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문화가 있으니까요. 물론 여성분들 일 잘하시는 거 알지만, 3명의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이렇게 놓고
누구에게 이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할 텐데 사실 지금 한 명은 좀 제외될 것 같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또 지분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하나그룹의 지배 구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하나그룹은 주 하나가 사업 지주예요. 네네. 지주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순수 지주가 있고 사업 지주가 있는데 하나그룹은 사업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도 일을 하면서 하는, 네, 지주회사라는 지주사 역할을 거죠. 하는데 이 주 하나의 그 지배력은 김성현 회장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2.65%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남인 김동관 전무가 4.44%. 네. 그리고 둘째인 김동원 상무와 마지막인 김동선 팀장은 1.67%로 동일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 하나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계열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 SNC라고 IT 기업입니다. 네. 이 IT 기업의 이 삼형제가 지분을 100%까지 들고 있으면서 일종의 그 전산자 회사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룹의 일감을 전산자 몰아줘서 회사. 이 회사의 가치를 키워서 이제 지배 구조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법이라든지 이런 법 때문에 네. 지분을 조금 매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어쨌든 그 지분 구조를 보면 장남 김동관 전무에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 하나그룹의 그 사업 형태를 보면 방산, 화학, 금융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네. 물론 유통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화학과 방산은 장남인 김동관 전무가 맡고 있을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동환 둘째 상무는 현재 금융 쪽,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하나생명의 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 지배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이고요. 이제 막내 김동선 팀장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쪽을 맡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의 구도로 봐서는 그런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삼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그 이제 변호사들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을 좀 폭행했다는 일이 있었죠. 간략하게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이제 자녀 가운데 이제 삼남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불미스러운 일에 연거푸 지금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사실 이제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 때문에 집행유예를 지금 받은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또 이제 이 변호사를 이제 폭행했다라는 이제 연루설에 또 휘말리면서 사실은 이제 이 그룹의 이미지, 대기업의 이미지, 갑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순식간에 전파되고 사람들의 그 악영향을 지우는데 이미지를 지우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네. 뭐 대한항공의 땅콩해양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사실은 지분만을 놓고 보면 세 아들한테 장남한테 지분 2를 줬다면 그렇죠. 그리고 차남과 이 셋째 삼남한테는 1-1. 2대 1대 1의 비중을 정확하게 좀 골고루 그렇죠. 나눠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내심 이제 한 부분, 뭐 유통이든 건설이든 이제 삼남한테도 분명히 떼어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선뜻 지금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네. 크고 그리고 사실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하나의 경우에는 글로벌 1위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방산도 그렇지만 태양광도 그렇지만 방산도 세계 19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10위 이내로 도약이 가능하고 화학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하나는 물론 모회사이면서 사업회사이고 지주회사인데 지금 주가는 4만 원대고요. 네. 그리고 하나케미칼도 3만 원대예요. 이게 뭐 동종업계 롯데케미칼이나 효성과 같은 경우에는 뭐 35만 원, 10만 원대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저평가받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는 CEO 리스크가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앞으로 이제 승계 구도에서도 이 김동선 삼남에 대해서는 다소 좀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한화그룹이 M&A를 참 잘해서 그리고 M&A를 한 이후에 기업들을 잘 성장시켜 왔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는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영권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에서 그러면 그 통상 압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 마지막 평가를 좀 들어보죠. 뭐 미국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장의 다변화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좀 더 고품질의 그런 제품들을 지금 생산을 함으로써 미국의 경쟁사들을 뛰어넘는 그런 네. 것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네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좀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뭐 마라톤처럼 네네. 좀 꾸준하게 잘 이루어난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